안녕하세요, 미스터리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5월에 업로드된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5월 4일에 업로드된 부검은 말한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찰에게 추격을 당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용의자 남성. 하지만 추후에 드러난 조사에서 그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부검 결과에서 뜻밖의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부검은 말한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경기도의 모 지역, 경찰은 어느 건물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연쇄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A가 최근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물이었는데요. 경찰의 눈에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포착됩니다. 용의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은 그의 뒤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용의자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누구시냐는 A의 질문에 경찰은 관리인이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전과가 있던 그는 경찰들임을 알아채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의자 A가 그곳을 통해 바깥으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밖을 확인해 보니 그는 가스관을 붙잡고 건물의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옥상으로 쫓아갔는데요. 막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연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옥상의 끄트머리 난간에 서 있는 용의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난간에서 몸을 던져 다른 건물로 건너가려는 모양새였는데요.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했지만 A는 결국 다른 건물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A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도약거리가 너무나 짧았던 탓인지 그는 다른 건물에 착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건물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119를 불러 추락한 A를 병원에 옮겼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의식을 잃은 채로 사망하게 됩니다. 숨진 A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대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그려낸 몽타주와 용의자 A의 실제 사진을 보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외모와 무척 흡사하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증언 중 범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지목됐던 것들도 여러 가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증언과 상당수가 일치했기에 용의자 A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검 중에 따로 진행했던 DNA 분석 결과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숨진 용의자 A의 DNA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발견되었던 범인의 체액으로 분석한 DNA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실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묘사하고 지목했던 모습도 A였고 신체적인 특징들도 모두 A와 동일했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사건 등에서도 알리바이가 없었고 또 그가 전과자였다는 점도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DNA 분석에서는 불일치라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한 물증 없이 억울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증언들은 분명 숨진 용의자 A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것은 비록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추출된 DNA와 A의 DNA가 서로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A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DNA, 더 정확히 말하자면 A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A의 형제가 범인이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실제로 A에게 형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형의 거주지를 찾아갔는데요. 형의 가택을 조사한 결과 집 안에서 수상한 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범행을 벌이던 당시에 피해자를 묶을 때 사용했던 끈과 동일한 소재의 제품이었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경찰은 형을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형이 A와 확연히 다른 외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대로 만들어진 몽타주, 그리고 숨진 A의 사진과 아무리 대조해봐도 형의 모습은 용의자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는데요. 혹시나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아닐까 했지만 그런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직업은 해외에서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국내에 다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알리바이가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된 끈은 얼마 전 동생 A가 자신의 집에 들렀을 때 잊어버리고 놓고 간 것 같다고 증언했는데요. 이건 역시 입증되어 형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사건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DNA는 누구의 것이었던 걸까요? A에게는 앞서 조사받은 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제 관계는 전혀 없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의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가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진 A의 유전자 분석을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모발이나 혈액이 아니고 그의 정액을 분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A에게서 얻어낸 정액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A의 모발과 혈액 DNA가 그의 정액에 포함된 DNA와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즉 숨진 A가 사건의 진범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 서로 다른 DNA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경찰에서는 A의 어머니로부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A가 원래는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단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까지만 그랬는데요.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뱃속의 쌍둥이 중 하나가 자연적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나중에는 A만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의학계에서는 베니싱 트윈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한국어로는 쌍둥이 소실 현상으로도 지칭합니다. 보통 임신 초기인 15주 이내에 벌어지는 현상이며 넓게는 자연유산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머니의 체내에 있던 쌍둥이들 중 한쪽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산이 되면서 소실되고 이때 사라지는 한쪽 태아의 유체가 다른 쪽 태아의 몸 일부로 흡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즉 한쪽 태아가 다른 쪽 태아와 합쳐지게 되며 이란성 쌍둥이였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한 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 형질을 가지는 숨진 A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A의 고한 쪽으로 다른 태아가 흡수되어 우연히도 A의 체액만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의 것과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가 달라서 오랜 시간 붙잡히지 않았던 것이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를 알아낼 수 있었지만 사후에 진행된 DNA 분석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었는데요. 한 몸에 두 개의 DNA 형질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도 드문 사례였기에 예측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진범이었던 A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듯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키메라 현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서 모습을 보시면 짐작이 되시겠지만 사자의 얼굴에 양과 뱀, 염소까지 합쳐진 괴수입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동물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나온 묘사대로 한 사람의 몸에 서로 다른 DNA가 합쳐진 것이 마치 신화 속 괴수 키메라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상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어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2015년 미국의 어느 한 부부가 시험관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아이의 유전자가 남편과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형제 쪽에 가깝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편 역시도 아직 태아였던 시절 베니싱 트윈 현상을 겪어 태어났고 이란
이란성 쌍둥이 한쪽의 태아가 모체 안에서 소실되면서 해당 남성의 몸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고안 쪽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남편의 정액 가운데 90%가 자신의 것이었고 10%가 또 다른 DNA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오늘 각색한 이야기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용의자 A의 DNA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방향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검은 말한다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5월 12일에 업로드된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영상입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보통 어떤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무차별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적을 가지고 벌이는 범죄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로 취급받는데요. 2004년 대구에서 벌어진 어떤 기괴한 사건 역시 이런 무차별 범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대구 달성공원에서 벌어진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입니다. 2004년 9월 19일 119 구조대에 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장소는 바로 대구의 달성공원이었는데요. 신고자의 급한 전화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누워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고 계속 구토를 하고 있는 남성 전모 씨를 이송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은 병원에 옮긴 지 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노숙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숨지기 전 그의 증언에 따르면 벤치 위에 놓인 요구르트 3병을 보고는 배가 고파서 단숨에 마셔버렸고 직후 갑자기 몸이 아파왔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은 수색을 통해서 숨진 남성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요구르트 병을 근처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요구르트 병 3개 중 2개에서 원예용 살충제, 즉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병의 겉에서는 예리한 바늘구멍 흔적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주사기를 이용해 이 요구르트 안에 농약을 주입한 의도적인 범죄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약 한 달 전부터 비슷한 사건이 무려 5건이나 발생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까지도 무척 다양했는데요. 3살짜리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벤치 위에 놓여진 상한 요구르트를 먹고 일어난 식중독 현상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달성공원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근처에 위치한 다른 공원에서도 벌어졌는데요. 같은 해 9월 9일 두류공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류공원을 관리하던 직원 3명이 벤치에 놓인 요구르트 4병을 우연히 보게 되고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새 것 같았기에 의심 없이 한 병씩, 즉 3병을 그대로 마셨다고 합니다. 직후 직원 3명은 모두 심한 복통을 일으켰으며 설사 그리고 현기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요구르트를 마시고 이렇게 됐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남은 요구르트 한 병을 수거해 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단순히 누가 두고 간 요구르트가 야외에서 금방 상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했고 열흘 뒤인 9월 19일 전모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것이 무차별 범죄임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서 범인 혹은 범인들로 보이는 이들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9월 9일에 벌어진 요구르트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피해자 여성 김모 씨가 목격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녀는 공원 내 사육장 뒤 벤치에 어느 남녀가 앉아있다가 떠난 자리에서 요구르트를 발견했고 이 요구르트를 일행과 나눠 먹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녀는 약 5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공원 주변 상인과 직원들, 방문객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였고 전단지 10만 장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결정적 제보자에겐 2천만 원을 준다는 보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판매업소 약 1200곳을 조사하며 용의자들을 색출하는 것에 큰 공을 들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제보도 또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째서 이런 방법에 당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무척 다양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요구르트를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범인들이 요구르트를 무척 교묘하게 두고 갔습니다. 대개 요구르트는 5개가 한 세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누군가 새로 사서 먹다가 남긴 것처럼 포장을 반만 뜯어두고 한두 개만 빠진 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걸 본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 금방 뜯은 새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부감 없이 마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CCTV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공원 내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일부 지역에만 몇 개 설치되어 있던 것이 전부였고 범행이 벌어진 장소들은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목격자가 당시 70대가 넘는 고령이었기에 용의자들의 정확한 인상착의까지는 기억해내기 어려웠고 탐문 수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범인들의 범행 방식이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확실해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이 범행의 시작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증세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범인들은 독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했던 듯 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설마 독이 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9월 19일에 벌어진 범죄에서는 비록 숨진 남성이 혼자서 3병이나 마시기는 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양을 요구르트 안에 주입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선 사건들을 범인들이 지켜보면서 숨지거나 크게 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일부러 작정하고 독의 양을 늘린 듯해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들어 경찰에서는 범인들이 농약 등을 꽤 자주 다뤄봤을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지역 근처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범행이 혹시 공원 운영에 불만을 품거나 최근에 회고된 공원 직원이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공원 쪽에서 이런 무차별 범죄를 벌이고 이런 범행이 크게 소문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 직원을 전부 조사했지만 특별히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요구르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요구르트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게 만들어서 판매량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말도 있었지만 범인들은 한 가지 브랜드의 요구르트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예상 역시도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요구르트 병에 들어가 있던 농약은 이라 불리는 농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체중 1kg당 치사량이 약 50mg 정도라고 하는데요. 범인들이 초반에 벌였던 범행들에서는 이 농약의 양을 조절해가며 주입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들이 해당 제품의 이런 특성에 관해서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비교적 구하기가 쉬웠다 보니 판매처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고 반대로 이 상품을 구입한 사람을 역추적해서 누가 용의자인지 찾아내기는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 농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았고 정부에서는 결국 2012년 이 제품을 단종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음을 누군가 눈치챘더라면 초동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벤치 위에 누가 두고 간 것이었고 초반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세 역시도 마치 식중독과 유사해 보이는 듯한 복통 및 설사, 구토 증세 등을 보였기 때문에 눈치를 채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누군가 원한 관계도 아닌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독을 주입한 음식을 두고는 사람을 숨지게 하는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공원은 어린이를 데려오는 가족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요구르트의 경우 아이들이 근처에서 놀다가 모르고 그냥 먹어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에서 누군가가 이런 범죄를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듯하네요. 경찰에서는 꾸준히 조사를 지속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를 찾기가 힘들었고 80여 건에 달하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한정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범위가 워낙 넓고 또 초동 수사가 약간 늦었다 보니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도 하네요.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는 지난 2016년에 새롭게 팀을 만들고 12년 만에 사건의 재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사건이었기에 결국 현재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제보는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건에 관한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해당 사건에 관계된 사람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조사팀의 전화번호인 053-804-2670번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달성공원 요구르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5월 16일에 업로드된 라디오에 연결된 살인마의 전화 이야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쇼에서는 돌발 상황이 가끔 연출되기도 합니다.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1997년에 진행된 미국의 어느 라디오 쇼에서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게스트가 연결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쇄살인범이라고 소개했고 처음에는 반쯤 장난으로 여겼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라디오에 연결된 연쇄살인범의 고백, 하워드 스턴 라디오 사건입니다. 하워드 스턴은 미국의 방송인입니다. 1954년생인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라디오의 진행자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70세가 된 현재까지도 라디오를 진행하며 여전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1981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했던 하워드 스턴 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였습니다. 그 중에는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하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하워드 스턴 쇼가 나름대로 파격적이었다 보니 청취자들도 특이한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의 이야기나 사연을 듣는 코너는 꽤 컬트적인 인기를 몰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연결된 한 청취자와의 대화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7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이날도 청취자와의 전화 연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클레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 남성은 자기가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연쇄 사건을 일으킨 진범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워드 스턴과 동료 진행자는 처음에는 이 남성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대화가 진행될수록 남성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진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쇼에 걸려왔던 클레이와 진행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원래 내용은 약 17분 정도로 꽤 긴 편이어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자막이 하워드 스턴과 진행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막은 해당 남성의 발언입니다. All right, I got a guy on the phone who claims he's been killing prostitutes and he's wondering why he's doing it. So maybe he thinks I have an answer. Is this Ed? Ed? No, this isn't Ed. Oh. You haven't killed any prostitutes? No, I never said my name was Ed. Oh. Sorry. That's okay. What name do you use? You can call me Clay. Clay? Clay? Yes, Clay. Okay, Clay. So what happened? How many prostitutes have you killed? 12. And then what, you strangled them? Once. How else did you kill them? Well, a few times, actually most times with a hammer. And where do you do this primarily? I've done it twice in a parking garage, and then the rest of the times on the side of the road. And you're from the New Orleans area? Yes. And how, I mean, what do you beat them to death with a hammer? Man. That usually only takes once, and Dude, you gotta have a lot of anger in you. yes. And that means you're heartless. Did you used to kill small animals? No, I've killed a rat. Yeah. Dude, you're a serial killer. Yeah. Yeah. So how old were you when you killed your first woman? 16. And when you killed your first one, did you go in there knowing you were going to kill her, or it just sort of happened? I knew I really had it planned out. You know, I wanted to do the whole sending clues, baffle people, but it turned out no one noticed for a long time. But let me ask you something. You were sending clues that you were going to do this? No, I was. He was going to doing that. He was going to leave like a note for the newspapers, and But you decided not to. he didn't want to be famous or draw attention to himself. But the problem is, No, that's what I wanted to do, but but you did, but no one noticed the clues. I never sent the clues. I never left anything. You know, I wanted to have my own little signature. Right. I wanted the thumb paint.
Oh, it's, with their thumbs. Oh,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umb paint with their thumbs. Like you take the girl you killed, you dip her thumbs in paint, and then you do like a thumb painting? Yes. So do you ever get, do you think the reason you're so angry is because you were abused or something? No, I wasn't abused, Howard. You're a white guy? Yeah, Howard, that's pretty funny because the only suspect they had when they started finding the bodies was a black police officer. Turns out one of them was associated with them. You just want to kill? I'm just bored. Okay. Now, how far apart are these murders? Like, do you murder and then, like, you feel satisfied for a while? I don't even understand why I do it, Howard. I don't know if I ever get any satisfaction. But how the often? closest together anywhere was the same night. Really? You killed two people in the same night? Yeah, but I went to Mississippi for the second one. So there's no pattern to how many weeks or days between murders? No. Are these mostly white chicks or black chicks? A fair number of them have been black. The transvestite was black. You think there's some racial motivation here? No, Howard, they were just, let's just say a Jimmy Swaggart town. Jimmy Swaggart Town. Don't know what that means. Me neither, but That's pretty much the area around here where the prostitutes all hang out. Oh. I see. Do you ever, like, look into their eyes and go, you know, gee, these people were just children at one point, and maybe they just had a tough life? I've let a couple go. You have? Like, what happened? You're in the middle of killing them, and then they what do they say? Why would you let one go and kill the other? There was this one. Go ahead. I think she was probably really new to it. Yeah. There was just something about her. Maybe she reminded me of my ex-fiance, but... Right. You somehow relate... More of an innocent quality. You somehow felt bad for her. Yeah. What do you think you're going to do? Do you think you're going to kill yourself? Do you think that, Are you going to kill again? Can you stop this? If I killed myself, I'd miss the next Batman movie. Right. You don't want to do that. No. No, but in all seriousness, I mean, do you think that you can control this? Do you think you can stop? I think I have been. Oh, you have been for the last couple of months. A year he hasn't killed. Oh, a year? Yeah. Almost. So why do you think you stopped killing all of a sudden? I really don't know, Howard. Part of it had to do with my car broke down. Oh, no transportation. Seriously? That's the reason? But So you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No, he wants to do it, but he's controlling himself. Like, you want to kill women, right? Sure. Yeah. And what do you like? Do you enjoy seeing them struggle as you kill them? Actually, none of them really struggle. Do you hit them from behind, or do they see it coming? Let's just say I hit them. But, I mean, are you facing them? Yeah. Oh, so you can see their face and everything when you do it. Yeah. The worst I've ever gotten was one tried to grab my neck. I've never gotten any of the claw marks or anything that are dead giveaways. I shouldn't even waste my time. I know I'm going to get calls after this, and people are going to go, Howard, how come you didn't catch him? Has anybody ever been close to catching you? No. Actually, someone once, when it was in the newspaper, someone joked to me. I know it was you, but they were joking. Right. Yeah. Kind of lonely, though. You can't tell anybody about this. I'm the only guy am I the only guy you ever told about this? Yeah. I've told a couple of women, Howard, but they're dead. Yeah. Do you tell them first and then you kill them? Yeah. What do you say to them? Let me hear. Fun. All right, let's see. Every now and then you can play the running game if you're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and we got a lot in the middle of nowhere down here. Right. And you say to her, what do you say to her to torment her? How do you break the news to her that she's going to die? It really depends on my mood. Just give us an example. I can say you're going to die. Sometimes I ask them if they think it's dangerous, doing what they're doing, if they're worried about things, and they'll laugh it off, and that just pisses me off. Right. And then you go ahead and you kill them. Yeah. 자신을 범죄자 클레이라 주장하는 남성, 요약하자면 자신이 12명을 해친 범죄자이며 주로 어떤 사람을 피해자로 정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웃긴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던 진행자들도 나중에는 그가 진심이란 것을 눈치채고 조금씩 그를 특정할 만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묘한 전화 연결이 끝나고 난 뒤 다음날 하워드 스턴과 라디오 제작진들은 이 전화가 농담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FBI 수사관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전날 녹음된 클레이와의 전화 연결 내용 부분을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FBI가 이 전화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클레이와의 통화 내용 중에 수사기관만이 알고 있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즉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관련 내용들이었기에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건을 수사하던 관계자들과 범인 둘뿐이었기 때문인데요. 수사 관계자가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을 리는 없으므로 전화를 건 남성이 진범일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가 언급했던 지미 스웨거트 타운이라는 곳은 아마도 베턴루즈 지역을 별칭으로 부른 듯합니다. 이 지역에는 흑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언급했던 대로 돈을 받고 성을 제공하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어떤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에 경찰들이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했던 앞서 말한 이 어떤 사건은 이른바 스토리빌 슬레이어 사건이라 불리는 범죄였습니다.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벌어진 연쇄 범죄였는데요. 이 사건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흑인 여성이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클레이가 언급했던 대로 용의자들 중에는 경찰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5년 뉴올리언스의 경찰관 빅터 겐트는 카지노 직원이었던 샤론 로빈슨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친구 카렌 아이버스터를 해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카렌은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매춘을 하던 여성이었고 샤론은 빅터 겐트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샤론은 빅터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빅터가 무척이나 폭력적인 성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진 않았습니다. 빅터가 거주하던 주변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빅터가 포주나 범죄자들을 상대로 공갈 작전을 벌이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는데요. 이런 증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샤론 로빈슨의 친구였던 카렌 아이버스터도 있었기에 빅터는 샤론과 카렌 둘 모두에게 무척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샤론이 빅터를 폭력으로 신고한 뒤 그에 대한 징계가 준비되고 있던 때에 중요한 증인이었던 샤론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카렌 역시도 실종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빅터 겐트가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이 숨진 날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인상 차기를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키와 덩치가 꽤 큰 흑인 남성이며 30대 정도로 보이는 외모였다고 합니다.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몽타주는 여러모로 빅터 겐트와 무척 일치하는 묘사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카렌이 숨진 현장 근처에서 범인이 씹다가 뱉은 것으로 보이는 씹는 담배를 발견했고 이를 빅터 겐트의 유전자와 대조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 분석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치하는 상태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올리언스의 경찰서장 리처드 페닝턴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관이 지목되었다고는 했지만 자세한 신원에 대해서는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스턴의 라디오에 전화를 걸었던 클레이는 용의자가 경찰관이란 정보뿐만이 아니고 그가 흑인이었다는 사실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리빌 슬레이어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바로 러셀 에루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94년 당시 30살의 셰릴 루이스라는 여성과 40살의 들로레스 맥을 해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체포될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혼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경찰이 목격합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본 경찰들은 러셀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를 신문했고 러셀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고 말했지만 경찰들이 그의 차를 조사한 결과 차를 수리 중이었다는 러셀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 어떠한 수리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상한 점들로 인해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알고 보니 그는 제대로 된 일도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가끔 불법 약물에도 손을 대는 불량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매춘부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여성들은 거의 전부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감되었다가 얼마 후에 풀려났고 3년 후인 1997년에 다시 한번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체포된 결정적인 이유는 러셀과 함께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은 러셀이 자신이 해친 사람이 수십 명이며 대다수가 흑인 여성임을 그들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경찰에게서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그는 자신이 약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수감자의 증언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자 아무런 반박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1993년 셰릴 루이스와 들로레스 맥을 해친 범인이 맞다고 자백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백을 부인했고 결국 다시 석방되어 1998년 뉴올리언스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1998년 다시 증거를 확보한 뒤 러셀 에루드를 1993년 벌어진 두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벌어진 끝에 러셀 에루드는 셰릴 루이스 사건과 그리고 여러 사람을 해친 혐의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앙골라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 2014년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스토리빌 슬레이어 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셰릴 루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건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범인들에 의해서 우연히 같은 시기에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첫 용의자였던 빅터 겐트를 아직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시 하워드 스턴 라디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 라디오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러셀 에루드였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되는데요. 일부는 일치하지만 일부는 사건과 내용이 다릅니다. 클레이가 밝혔던 피해자의 수는 12명이었는데 스토리빌 연쇄 사건의 피해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우연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범죄가 겹쳐서 발생한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클레이는 자신이 망치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스토리빌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목이 졸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흑인 여성이고 또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다는 점은 클레이가 말했던 사항과 매우 일치합니다. 결정적으로 러셀 에루드가 클레이가 아닌 이유는 그가 1997년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셀이 체포된 것은 그해 8월 4일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그는 약 2달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라디오에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바로 1997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러셀이 한창 수감되어 있을 시기였기에 라디오 전화 연결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화를 연결한 것은 아마 빅터 겐트일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라디오쇼에 전화를 건 목적은 경찰이 엉뚱하게 흑인 경찰관을 용의자로 잡았다며 자신을 백인이라고 소개해 혼선을 주려는 것이었을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 빅터임을 알아챈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전화를 걸게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써온 종이를 읽게 하거나 대충 둘러대게끔 하면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클레이는 망치를 흉기로 썼다는 등 사건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을 말했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진실을 섞어가며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어떤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숨기려면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번갈아가며 말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클레이가 라디오에 밝혔던 내용들은 몇 가지는 사건과 무척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또 몇 가지는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워드 스턴의 라디오 쇼는 당시 인기가 매우 높았고 그의 쇼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수많은 청취자들의 관심과 더불어서 수사기관의 이목까지 끌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빅터 겐트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는 것이 가능했을 듯 합니다. 대다수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는 점 역시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이후 하워드 스턴의 라디오 쇼에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의 전화가 걸려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좀 괴짜 같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아직 붙잡히지 않은 범죄자라는 등 비슷한 내용의 전화들이 수없이 걸려오게 됐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하워드 스턴 본인이 라디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전화 연결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날 걸려온 전화는 누구의 전화였을까요? 진짜 스토리빌 연쇄 사건의 진범이 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용의선상에 올라있던 빅터 겐트의 계획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 사건에 관심이 있던 누군가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낸 장난 전화였을까요? 전화의 실체가 어떻든 간에 전부 의도가 불순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라디오에 연결된 어느 범죄자의 전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5월 19일에 업로드된 한국의 로스트 미디어 영화 아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떤 취미를 통해 즐기시나요? 현대인들의 취미로 가장 많이 선택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화 시청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도 존재하는데요. 숨겨진 고전 영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작품을 재발굴하여 시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런 고전 영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고전 영화 중에는 전설로 남아버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자체의 작품성 때문에도 전설로 불리지만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전설 속의 영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로스트 미디어는 춘사 나운규가 만든 한국의 영화 아리랑입니다. 아직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리랑이었는데요.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맡았으며 개봉은 단성사 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인기를 끌어 2년 넘게 상영되었고 그 당시 무려 15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엑스트라만 80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것은 바로 춘사 나운규였습니다. 제작만이 아닌 각본, 감독, 주연까지 맡아서 사실상 영화 전체를 총괄하고 만들어냈는데요. 춘사 나운규는 1902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으며 영화배우뿐만이 아닌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7년 결핵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영화 아리랑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운규가 맡은 영화의 주인공 영진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정신이 나가버린 청년입니다. 그에게는 여동생 영희가 있었는데요. 영진의 친구였던 현구는 그의 여동생 영희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진과 영희가 살고 있던 마을에는 오기호라는 이름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마을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심성이 대단히 좋지 못한 악덕 지주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일본 경찰의 앞잡이를 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기호는 주인공 영진의 집에 찾아가 빚을 갚든지 아니면 영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영희를 강제로 겁탈하려는 장면을 영진의 친구였던 현구가 목격하게 됩니다. 현구는 영희를 구하기 위해 오기호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 오기호는 도끼를 들어 현구를 내리치려 하는데요. 그때 이 모습을 본 영진이 환상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낫을 오기호의 가슴팍에 휘두릅니다. 오기호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고 나는 이 땅 삼천리에 태어나 미쳐버렸다 라는 마지막 대사와 함께 영진은 순사들에게 붙잡혀가게 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춘사 나운규가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영화 아리랑 역시 그의 이런 항일 정신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영진이 정신이 나가버린 이유 역시 3.1운동에 참여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고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인해 미쳐버렸다는 설정인데요. 그런데 원래 설정은 영진이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퇴학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제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미쳤다는 설정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극장가에는
일본에는 임검석이라는 좌석이 존재했습니다. 이 임검석이라는 좌석에는 종로경찰서 보안계에서 파견된 일본 순사들이 앉아 영화나 공연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사상적, 정치적인 검열을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성영화의 장면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변사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해설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단성사의 인기 변사였던 변사 성동호는 아리랑이 상영되던 어느 날 이 임검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영진에 대해 해설하던 평소 내용과는 다르게 3.1운동 이후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미쳐버렸다는 설정을 즉흥적으로 집어넣어 영화를 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이런 설명이 훨씬 관객들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영진의 이런 설정이 암암리에 굳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춘사 나운규 본인의 이름을 걸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영화를 개봉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인 스모리 슈이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댔고 대신 각본에는 춘사라는 자신의 호를 그리고 주연으로는 본명 나운규를 넣어 개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감독이 만든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1936년에 발간되었던 조선영화라는 잡지에서 나운규가 아리랑을 직접 제작 및 연출했다고 언급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성사에서 개봉되어 2년간 상영되었고 또 국내뿐만이 아닌 일본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특히 조선인이 강제징용되어 있었다고 하는 홋카이도의 광산에서도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6.25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간간히 서울에서 상영이 되었다고 하며 마지막 상영 기록은 1952년 대구의 만경관에서 약 일주일간 상영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이 영화 아리랑에 관해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영화 아리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민요 아리랑이 주제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잘 아는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완전히 오래된 전통 민요는 아니고 영화 아리랑을 위해 직접 제작된 노래였다고 하네요. 1937년 삼천리라는 잡지가 나운규와 나눈 인터뷰에서 나운규 본인은 어린 시절 철도 노동자들이 부르던 구슬픈 노동요를 우연히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멜로디를 생각해내어 그가 가사를 붙인 다음 단성사 음악대와 김영환 씨에게 의뢰하여 작곡 및 편곡을 맞춰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아리랑이 나운규에 의해 탄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적 관객 15만 명을 기록하며 당대로서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아리랑은 그 인기에 힘입어 시리즈가 3편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후속편들은 그다지 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1930년 개봉한 아리랑 후편은 나름 좋은 평가였지만 1936년에 유성영화로 제작된 마지막 아리랑 3편은 평가가 무척 좋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주연을 맡았던 나운규의 연기력은 대단했는데요. 이 장면은 아리랑 3편에 나온 장면 중 하나입니다. 춘사 나운규의 광기에 찬 눈빛 연기와 표정에서 미쳐버린 주인공 영진과 마치 한몸이 된 듯한 그야말로 광인의 연기를 신들린 듯이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아리랑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1편뿐만이 아닌 후속편인 3편까지 시리즈 전체가 유실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바로 1950년에 벌어진 6.25 전쟁 이후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이 와중에 필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을 다시 찾을지도 모르는 기회가 1980년대 초반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방송 촬영차 한국을 방문하며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 아리랑의 원본 필름을 소유 중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사카에 거주 중이던 아베 요시노게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자택에는 수많은 과거 영화 필름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른바 영화 수집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그에게 접촉한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노게는 북한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영화 관계자들이 그를 찾아가 필름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했는데요. 특히 당시 요시노게를 찾아갔던 관계자들 중에는 춘사 나온규의 실제 아들이었던 나봉환 감독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를 다시 되찾을 기회를 얻길 바랐지만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주겠다거나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면 돌려주겠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아베 요시노게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영화 필름들은 모두 일본의 문화청에 귀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소장품이었던 필름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아리랑을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요시노게는 생전에 일본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며 그곳들의 필름이 보관 중일 수도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다른 지역에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외로 미국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 근현대 골동품 수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모 씨가 어느 언론지와 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아리랑은 1920년대 당시 일본에도 수출되었고 일부 필름이 대만 등에 흘러들어가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해외의 필름이 여러 방향으로 나눠지면서 일부가 미국 등지에도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아했다던 영화 아리랑, 수많은 기록들에도 남아있고 리메이크도 되었지만 정작 현대에 남아 전해지는 것은 영화의 일부 장면이 담긴 몇 장의 사진들 뿐입니다. 언젠가는 꼭 원본 필름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로스트 미디어 영화 아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5월 23일에 업로드된 세계의 황당한 죽음 8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거꾸로 현대 인물부터 오래된 인물들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잠보는 헝가리의 유명 가수였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헝가리 국내에서는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전설적인 가수로 남아 있는데요. 1958년생인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인기를 끌었고 1993년에 헝가리 올해의 가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발매된 그의 앨범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이 앨범뿐만이 아닌 다른 앨범들도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00년 3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TV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지미의 죽음은 얼마 뒤 뜻하지 않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1년 새해 다음 날인 1월 2일이었습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다페스트 경찰은 자택 창문 바깥에 몸을 내민 채 숨져 있는 남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미 잠보의 시신이었는데요. 그의 아내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지미는 무척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옆집에서 키우고 있는 닭들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울어댔기 때문이었는데요. 엄청나게 화가 난 지미는 자신의 9mm 베레타 권총을 꺼내어 옆집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다가와 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지미는 닭이 시끄러워서 벌인 일이라며 해명하고 총알이 다 떨어졌으니 안심하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총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탄창을 제거한 뒤 돌발 행동을 벌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는데요. 비극적이게도 총의 약실 안에는 총알이 한 발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모른 채 방아쇠를 당기자 총이 격발되었습니다. 발사된 총알은 그의 관자놀이를 그대로 관통했는데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몇 시간 후에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의 묘에는 많은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팝 아티스트의 죽음 역시 무척 황당했습니다. 케미스트리라는 예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던 발레리 올루사냐는 영국에서 활동하던 가수였습니다. 메탈헤즈 레코드라는 레이블의 설립자이기도 했으며 1990년대 초반 DJ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난 그녀는 처음부터 음악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경력을 시작하다가 함께 듀오로 활동하게 될 멤버 스톰을 만나서 케미스트리 앤 스톰이라는 2인조 그룹을 결성하게 됩니다. 스톰 역시도 원래는 음악 활동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발레리의 죽음은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4월 25일 새벽 2시 30분경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승합차의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기물 하나가 파손된 상태였는데요. 그 기물은 바로 캐츠아이라 불리는 장비였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물건인지 바로 아실 듯 합니다. 캐츠아이란 도로 안전시설 중 하나인 시선 유도시설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표지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이나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에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이 마치 고양이의 눈을 닮아서 캐츠아이라고 한다네요. 도로 위에 부서진 채 떨어져 있던 이 캐츠아이는 앞서 지나가던 차가 밟고 지나가자 강하게 튕겨나갔고, 불행하게도 이 금속으로 된 장비가 날아와 그녀가 타고 있던 승합차의 앞좌석을 덮쳤습니다. 워낙 강하게 튕겨나왔던 탓인지 차의 앞좌석 유리마저 버티지 못하고 관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유리를 관통한 캐츠아이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발레리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고였는데요. 긴급히 구조대를 호출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은 미국의 동화작가였습니다. 1910년에 태어난 그녀는 교사로 일했는데요. 동시에 미술도 공부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동화작가로서 발표한 책이 주목을 받은 뒤 그녀는 런어웨이 버니, 굿나잇 문, 컬러 키튼이란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가렛은 또한 매우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그 유명한 록펠러 가문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스틸먼 록펠러 주니어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1952년 그는 마가렛과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얼마 뒤 뜻하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약혼까지 마쳤던 그 해에 벌어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프랑스 니스에서 북투어를 진행하고 있던 마가렛은 뜻하지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간에서는 난소 낭종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고 맹장 파열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병원에 이송된 그녀는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입원해 있던 마가렛은 특유의 사교성으로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공중에 올리고 자전거를 타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그녀를 포함해 병원의 의료진들까지도 그녀의 다리에 피가 뭉쳐 끈적하게 덩어리가 되어버린 혈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공중으로 올리고 강하게 움직이자 다리 혈관에 뭉쳐있던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했으며 결국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의 한쪽이 막혀서 색전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아닌 뇌로 통하는 혈관이 막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42살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만 웃다가 죽었다는 경우는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소개할 인물 역시도 여러 가지 사인들 중 웃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입니다. 아라곤 왕국은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 중부 아라곤 지방과 카탈루냐, 발렌시아에 걸쳐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이 왕국의 지도자 중에는 마르틴 1세가 있었습니다. 1356년에 태어난 그는 아라곤의 16대 국왕이 되었는데요. 시칠리아 왕호로는 마르티누 2세라고도 불립니다. 1398년과 1399년에 걸쳐 북아프리카 지역에 원정군을 보내기도 했었으며 국가 내 외부적으로는 꽤 안정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410년에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마르틴 1세는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단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요독성 혼수 같은 질병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그가 웃다가 죽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마르틴 1세는 숨진 그날 저녁 거위 한 마리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상술했던 대로 비대했던 체중과 겹쳐 그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속이 더부룩하던 왕은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가 시종을 불러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광대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 광대의 이름은 보라였다고 전해집니다. 왕 앞에 불려온 광대는 농담을 하나 던졌는데요. 이 농담을 들은 마르틴 1세는 그 내용이 너무 웃긴 나머지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친 듯이 웃었고 웃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숨졌다고도 전해지며 또는 너무 웃다가 기력이 다해 숨졌다고도 전해집니다. 참고로 광대가 왕에게 건넸던 농담의 내용은 옆 포도밭에서 나무에 꼬리가 걸려버린 사슴을 한 마리 보았는데 마치 누군가 열매를 훔쳐먹은 것을 보고 벌을 준 것 같았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도대체 어디가 웃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당시엔 무척이나 재밌는 농담이었던 모양입니다. 심하게 웃다가 숨진 사례가 또 한 명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크리시푸스는 기원전 279년 킬리키아의 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뒤 그는 아테네로 옮겨가서 살았고 그곳에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클레안테스의 제자가 되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30년경에 클레안테스가 숨지자 그의 뒤를 이어 스토아 학파의 세 번째 수장이 되었는데요. 그는 살아생전 논리학, 지식이론, 윤리학, 그리고 물리학 등에 뛰어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시푸스가 스토아 학파의 수장으로 있는 동안 그의 학파는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그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같은 학파의 제자들도 알아듣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원전 206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시푸스의 죽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제시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전기를 쓰기도 했던 작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제시된 원인은 포도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를 마신 뒤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원인은 바로 너무 웃어서입니다. 크리시푸스는 어느 날 나귀 한 마리가 무화과를 먹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나귀에게 포도주를 줘서 속 안의 무화과를 씻어버려라. 그 말을 하고 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고 합니다. 결국 너무 많이 웃었던 그는 기력이 다해 숨졌다고 하네요. 자신이 던진 농담이 본인 스스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오늘도 세계의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9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영상은 5월 26일에 업로드된 무기징역 시리즈 대구 여대생 사건 영상입니다. 2013년 5월 26일 경북 경주 건천읍의 어느 저수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은 저수지 위에 떠있는 마네킹 같은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네킹이라고 보기엔 무척 정교해 보였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만져보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낚시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25일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여성 남모 씨였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대학생 남모 씨는 발견 이틀 전이었던 5월 24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을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택시를 불러 남 씨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그녀가 택시에 타는 모습까지 지켜봤는데요. 이들의 헤어진 시각은 25일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딸에게서 어떤 연락도 없었기에 불안했던 어머니가 25일 오후 7시경 대구 중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남 씨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의 상태로 보아서는 성범죄를 당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목에는 무언가에 졸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얼굴에는 심각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윗니가 4개나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했지만 지인들의 증언에 따라 마지막에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배합니다. 톨게이트에 기록된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경찰은 피해자 남 씨가 발견된 지 5일째가 되던 날인 5월 31일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을 것이 분명했지만 해당 택시기사의 손과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는데요. 거기다 해당 택시기사는 전과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혹시나 택시 내부도 샅샅이 조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남 씨를 태웠던 당일의 진술 내용에서 경찰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피해자 남 씨를 태워가던 도중에 웬 남자가 갑자기 택시를 두드리기에 차를 세웠고 남자는 막무가내로 택시에 탑승하며 자신이 남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의 방향을 강제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처음 피해자가 가자고 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목적지를 대구의 북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때 범인이 확실한 듯한 이 남성은 아마도 그 부근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졌던 술집의 CCTV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날 피해자의 테이블에 합석을 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봐서는 피해자나 일행과 알던 사이는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보였는데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이 합석을 했지만 피해자와 일행들이 너무 불편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당 남성을 술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남성이 마지막으로 하차했던 북구의 산격동 근처 CCTV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6월 1일 해당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남성이 검거된 곳은 바로 피해자 남 씨와 해당 남성이 처음으로 만나서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바로 그 술집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곳에 다시 갔다가 그곳에서 덜미를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의 이름은 조명훈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북구 산격동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차례차례 내놓자 결국 범행을 시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명훈은 상세한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날 CCTV 내용과 택시기사의 진술대로 조명훈은 술집에서 쫓겨난 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자신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가 잠시 신호대기에 걸려 멈춘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에 마음대로 합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주 중이던 산격동에서 하차한 뒤 근처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를 범하려 했지만 마침 그날 모텔이 전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취 중이던 원룸에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원룸에 데려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격렬하게 조명훈에게 반항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국 조명훈은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실패하자 범행을 도중에 그만두고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끝내 그녀를 해쳤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공익근무 중이던 곳에 연락해 아프다고 휴가를 낸 뒤 렌터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조명은은 당시 여자친구도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그날에도 태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난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았고,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술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가는 대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검거 직전까지도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추근대고 있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참 대단하네요. 게다가 놀랍게도 그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성범죄 전과자가 아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었는데요. 또 조명훈이 검거되자 다른 피해자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조명훈이 2013년 2월에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했다고 하며,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자 전문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자랑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조명훈의 SNS에 쓰여진 문구 중에는 자신이 10번 찍어 안 넘어간 여자가 없다는 내용도 있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죄를 추궁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과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범행을 벌이기 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벌인 범행이었던 데다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시켰습니다. 검찰에서는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통해 영원히 그를 격리하고 평생 감옥 안에서 반성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명훈은 과거 청송교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과자였음에도 끝없이 피해자를 물색하던 모습과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또 술집을 갔던 모습 등 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무서울 정도의 도착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조명훈 사건이었습니다. 7번째 영상은 5월 29일에 업로드된 세계의 요괴들 중국의 군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에 존재하는 요괴들과 괴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전래동화나 오래된 설화 속에는 요괴들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중국 신화에 전해 내려오는 요괴들 중에는 4대 괴수, 이른바 사흉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 사흉들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각각 혼돈, 도올, 도철, 그리고 군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들 중 군기라는 괴수가 매우 특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개의 요괴는 중국의 4대 요괴 중 하나인 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기는 사흉이라 불리는 중국의 4대 요괴 중 하나입니다. 온갖 기이한 요괴와 사건에 대해 적어놓은 산해경이란 책에도 군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동일한 책에 2번이나 언급되었지만 각각 언급될 때마다 모습에 대한 설명이 좀 다릅니다. 처음 묘사된 바에 따르면 고슴도치와 같은 날카로운 털이 온몸에 돋아있고 마치 개처럼 짖으며 머리는 소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묘사에 따르면 갈고리 모양의 발톱, 그리고 톱과 같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지녔고 몸에 한 쌍의 날개가 달려있으며 그 모습은 호랑이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기에 대한 묘사는 앞서 말한 소처럼 생겼다는 묘사보다는 날개가 달린 호랑이와 같다는 설명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어쨌든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묘사는 첫 번째로 매우 흉폭하고 악한 괴수란 것,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요괴였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습격해 먹어치운다는 점 때문에 초식동물인 소의 외관보다는 육식동물인 호랑이의 모습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또한 사람을 잡아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데요.
보통은 폭풍우를 불러 강한 바람이 불게 하고 많은 비를 내려 홍수가 나게 만들거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군기를 쫓기 위한 의식을 버렸다고도 합니다. 이런 악한 요괴 군기에게는 또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자는 직접 가서 벌하고 악한 자에게는 반대로 상을 내리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청개구리와 같은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기에 관한 전설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야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군기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길 위에서 어느 나그네 2명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두고는 서로 누구의 것인지 따지며 언성을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군기가 다가가 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두 사람이 놓고 싸우던 가죽 주머니는 돈주머니였는데요. 바로 한쪽이 걸어가다가 돈주머니를 떨어뜨렸고 다른 남성이 이것을 주운 것이었습니다. 돈주머니의 원래 주인이었던 남성은 자신이 떨어뜨린 물건이라고 증거까지 내보였고 반대로 돈주머니를 주운 남성은 어차피 떨어뜨린 걸 주었으니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명백히 어떤 이의 것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초지종을 전부 들은 군기는 그 자리에서 돈주머니의 원래 주인이었던 남자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를 주운 남성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사라져버렸다네요. 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곳의 주인은 마을의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가게를 열고 만두를 준비하며 마을 사람들과 시장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군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을 들은 군기는 어느 날 사람으로 변장한 뒤 만두 가게에 몰래 찾아갔는데요. 그리고서 만두를 몇 접시 시켜놓고는 사장에게 당신이 칭찬이 자자한 그 사람이 맞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이 자신은 딱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며 겸손하게 대답했고 군기는 대답을 듣고 만두를 전부 먹어치운 뒤 그에게 다가가 본래 자신의 모습인 날개 달린 호랑이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놀라서 멈춰버린 사장에게 다가간 군기는 만두 잘 먹었으니 만두값을 주겠다고 말하고는 놀란 사장의 코를 그 자리에서 물어 뜯어먹고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상냥하고 또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불량한 남성이 한 명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는 돈도 지불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망나니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어찌나 사고뭉치였는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군기가 와서 잡아먹었으면 좋겠다고 푸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것을 눈치챈 군기가 마을에 실제로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사람들에게 묻자 이들은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불량배가 벌인 악행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본 불량배는 겁을 집어먹었는데요. 이야기를 전부 전해들은 군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불량배가 벌을 받겠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온 군기는 입에 소를 한 마리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고 온 소를 불량배 앞에 떨어뜨리며 올바르게 살아온 너에게 주는 상이라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악인들에게는 무척이나 따뜻한 요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던 군기는 중국의 4대 요괴들 중에서도 가장 흉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군기는 신화 속의 성군 중 하나였던 소호씨의 자손으로 그 정체가 언급되는데요. 소호는 고대 신화의 사망 5제 중 한 명으로 아버지인 황제 공손 헌원의 뒤를 이어서 덕치를 펼쳐낸 성군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군기는 바로 이 소호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아버지는 덕치를 펼쳐낸 성군이었는데 그 자손은 최악의 괴수가 되었던 것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규산이라는 이름의 산에 소호의 아들의 혼이 머물렀고 이곳에 혼이 머무르는 동안 점점 악한 괴물로 변해서 최종적으로는 군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흉포함으로 인해서 군기는 서북 쪽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옛 중국에는 나빌이란 특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음력으로는 12월 8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역귀를 쫓는 행사를 벌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귀신이나 요괴를 물리치길 기원했으며 당연히 사용 중에서도 최고의 악귀로 알려져 있는 이 군기 역시도 그런 처치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이 군기의 존재가 전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기가 폭풍우를 부르다 보니 일본에서는 비슷하게 비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강한 바람을 이용해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괴수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날개가 달린 호랑이의 모습이다 보니 그 못된 성격과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 매체에서는 꽤 멋지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멋진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무척 악한 존재였다고 전해지는 요괴입니다. 세계의 요괴, 중국의 군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